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테스트 코드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정우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자기소개를 넣었는데 이제는 자기소개를 하려면 회사에다가 허락을 맡아야 돼서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은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가 궁금해가지고 혹시 테스트 코드를 짜보거나 뭔지 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써보긴 했다 정도가 두 분이시고 다른 두 분은 안 써봤다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테스트 코드가 뭔가요? 성함이 혹시 어떻게 되시죠? 뒤에 계신 분? 네. 진, 진우님이요? 진우님 테스트 코드가 뭐예요? 아주 좋습니다. 대단하시군요. 방금 전에 진호님이 테스트 코드랑 결함을 찾아내고 기능이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코드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진승님, 이 생각하는 테스트 코드는 그럼 뭔가요? 네. 네? 제가 이름 헷갈렸나요? 혹시 이름이 뭐였더라? 아, 현승, 진승이라고 해버렸네. 현승아, 이제 테스트 코드가 뭐라고 생각해? 코드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면접에 들어가서 누가 이렇게 대답하더라도 크게 뭐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뭐 그냥 더 몇 가지 뭐 예시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은 말씀하신 게 맞고 이제 코드의 기능과 동작이 예상대로인지 보여주기 위한 코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코드를 짜면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코드의 안정성 그리고 유지보수성 그리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장된다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짠다는 거는 짜놓고 틀릴 때가 있거든요. 테스트 코드가 실패가 뜰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게 보장해 준다는 건 아니고 알 수 있다, 확인해 줄 수 있다, 뭐가 터졌네 하면서 알 수 있게 미리 해주는 거고, 이거에 이제 테스트 코드의 장점을 검색해 보시면 버그도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버그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버그가 줄어드는 문화를 형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테스트 코드를 짠다는 거는. 왜냐하면은 야, 이 경우도 생각해보자, 저 경우도 생각해보자, 부하가 이만큼 부어줬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짜는 행위의 목표이고, 그런 고민을 하는 조직은 자연스럽게 버그도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짜면은 이제 말한 것 같은 장점들이 있는데, 이거가 이제 사전적 정의고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테스트 코드의 장점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그때는 정말 좋은 의지로 코드를 열심히 짜주셨겠지만 지금은 안 돌아가거나 지금 패러다임에서 봤을 때에는 안 좋은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미래 한 10년 뒤에 제가 뭐 실력이 훨씬 성장해 있겠죠? 그 10년 뒤에 제가 지금 제 코드를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짜여진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테스트 코드를 보면은 아, 이런 테스트는 통과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무시를 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 커버리지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개발자의 인지 부하를 줄여준다가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테스트 코드를 짜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생긴다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차차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그 인지 부하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한 것처럼 기능의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는지도 이제 테스트 해볼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능 테스트를 자주 해야 되는데 유저가 뭐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려면은 이게 뭐 비동기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비동기적으로 동작하는지 아니면은 이제 인풋 아웃풋 작업이 상대적으로 더 일어나고 메모리나 CPU 단에서만 작업이 처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테스트 코드를 짜는 걸 도와주는 툴에서는 이 테스트 코드가 동작하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성능들도 테스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지부하를 점점 덜어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다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장점들인데, 이제 그러면은 테스트 코드도 코드니까 좋은 코드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좋은 테스트 코드의 특성이 뭐냐 하고 또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 좋은 테스트 코드는 간결하고 명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그냥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분리된 특징이 아니라 코드를 읽다 보면 이게 다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거를 왜 이런 특징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좋은 코드를 보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좋은 코드를 보면 이게 좋은 코드라고 눈치를 못 채기 때문에 안 좋은 테스트 코드를 먼저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짜려면 테스트 코드의 대상인 이제 코드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거를 수트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언더 테스트라고 부르고 수트라고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이제 안 좋은 수트입니다. 쓰레기 같은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 이제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혹시 계신 분들이? 네, 다행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광고를 등록하는 함수예요. 광고를 등록하는 함수인데, 이제 체크 EDD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고객 확인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켜져야 하는 그런 법률적 의무 사항이고요. 이거를 체크해주고 이제 이제 광고 생성 요청이 들어온 거, 광고 등록 요청이 들어온 거일 텐데, 광고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검증을 해주고, 뭐 검색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비디오 광고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있니, 디스플레이 광고일 수도 있고 뭐 기타 광고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 무시하십시오. 그냥 어떤 광고 카테고리가 있냐는 무시하시고 검증을 해준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리퀘스트가 새로운 이제 캠페인을 생성하는 요청인지 아니면은 아닌지를 확인하는 플래그를 꽂아줬나 봐요. 그래서 이거로 분기를 타서 새로운 캠페인이면 이제 캠페인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캠페인이다라고 하면은 캠페인을 찾아서 업데이트를 쳐주는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새벽에 대충 작업하느라 세이브하는 부분을 빼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이브는 그냥 뒤에서 해줄 거라고 믿고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반례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안 좋은 부분이,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원인은 하나지만 안 좋은 부분들 이제 세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체크 EDD라는 함수가 애드센터 서비스라는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밸리데이션 메소드들이 마구마구 나와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생성과 수정이 하나의 함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체크 EDD가 문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이제 이게 왜 테스터블을 하지 않냐면, 이 함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체크 EDD를 이제 실행하고 나서 이 뒤에 로직들도 쭉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체크 EDD가 true거나 아니면 뭐 false가 되거나 통과시켜주거나 통과시켜주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상황을 재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을 재현을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함수다 보니까 private이거나 public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프라이빗한 함수를 테스트하려면은 프라이빗이잖아요. 볼 수가 없어요. 어세서블 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밖에서. 그래서 이거를 접근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은 별도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해요. 이 뭐 별도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파워 테스트였나 막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바이트 코드 레벨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프라이빗 함수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또 프라이빗 메소드를 또 볼 수 있는 다른 방식이 리플렉션이라는 걸 이용한 건데, 리플렉션이라는 거는 객체의 상태를 런타임에서 뒤져보는 거예요. 이게 자바나 코틀린이 컴파일 언어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빗 된 애들을 우리가 ID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텔리제이나 뭐 VS 코드 같은 데에서 프라이빗으로 생성해 놓은 함수를 찾을 수가 없죠. 다른 코드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려면은 런타임에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런타임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들이 뭐 리플렉션 같은 툴들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방금 전에 코드만 봤을 때는 체크 EDD true로 만들어주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true로 반환되도록 해주거나 하면 되지만, 나중에 뭔가 이거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건데, 도메인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광고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 안에서 검증도 하고 아니면 뭐 상태값이 계속 변화하거나 복잡한 어떤 값을 들고 있는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런타임에 뭔가가 잡힌다는 거는 내가 계속 런타임 환경이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코드를 짜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테스트 코드의 장점이랑 완벽하게 이제 대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인지 부하를 낮추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짜는 건데, 리플렉션이나 그런 프라이빗 메소드를 확인하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쓰다 보면 인지 부하가 계속 느는 거예요. 이 안에서 런타임에서 어떻게 돌아갈까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빗 메소드를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퍼블릭한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퍼블릭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애드센터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제가 사용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함수 안에 그 클래스에 정의된 함수들을 가져다가 쓰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함수 쭉 살펴보시잖아요. 점 찍어 놓고 애드센터 서비스 닷 해놓고 뭔가를 후루룩 뒤져볼 텐데, 체크 EDD라는 애가 나오면은 이게 뭘까 하면서 볼 거란 말이죠. 왠지 호출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애드센터 서비스라는 코드를 짠 거는 그 고객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거 이상으로 다른 코드를 노출하게 돼요. 그래서 체크 EDD라는 함수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밸리데이션 함수들이 반례를 꼽아줬었는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퍼블릭으로 오픈하면 외부에다가 밸리데이션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노출시켜주는 이슈가 있고, 그리고 이 밸리데이션 해주는 함수가 여기에서는 분기문을 타서 하나씩만 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나중에 와서 코드를 짜는데 이거는 이제 밸리데이트 캠페인, 밸리데이트 서치 캠페인, 밸리데이트 비디오 캠페인은 각각의 도메인에 대한 검증만 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커먼 이제 공통적인 캠페인 밸리데이션 해주고 싶다 하면서 이 아래에다가 캠페인 이 if문 분기 아래에다가 밸리데이트 커먼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테스트 해줘야 되는 케이스가 2배로 증가합니다. 검증하는 레벨에서. 왜냐하면은 뭐 비디오로 치면 비디오도 검증되고 커먼도 검증되고, 아니면 비디오는 통과가 안 되는데 커먼은 통과하는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봐야 돼서 테스트 케이스가 엄청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 분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텍스트 픽스처라는 걸 찍어줘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테스트 픽스처는 이 테스트한 경우 테스트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케이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코드에서를 예시로 들면은 리퀘스트라는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서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이 함수를 테스트하는 어떤 이제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하나의 리퀘스트를 만들어줬으면 되는 거를 이제 뭐 여러 개의 이제 리퀘스트를 계속 컨버이 해주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결국은 테스트 코드는 계속 늘어나게 되거든요. 분기를 테스트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쪼개서 작성하게 되면은 나중에 쓰는 사람도 이제 인지부하가 늘어나고 읽는 사람도 인지부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조건이랑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방금 전에는 2개였지만 제가 실제로 검증하는 함수가 5개, 6개 막 합쳐지지 않고 이제 쭉 이어져 있는 경우도 봤었거든요. 그러면은 2의 6승 개만큼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실제로는 그렇지 이 뒤에 있는 케이스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코드를 짜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짜기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이건 정말 기본적인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인데, 생성과 수정이 하나의 함수에 들어가 있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레지스터 캠페인이라는 이름 하에 생성과 수정을 하나로 해버리면은 여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분기가 점점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말 읽기가 힘들게 만들고, 뭐 언젠가는 또 함수로 분리하거나 클래스로 분리하거나 하면서 이제 레거시 취급을 당하고, 이제 우리들의 인지 부하를 안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서비스가 배포가 돼요. 상용에 배포가 돼서 이슈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여기 이 코드 어딘가에서 굉장히 느리게 돌아가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로그를 읽고 나서 코드를 따라가 봐야 되는데, 하나의 함수로 호출하고 있으면, 하나의 API를 통해서 호출하거나 하나의 함수로 확인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생성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니면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알기가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읽기가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뭐 테스터블 하지도 않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데에도 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터블한 코드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명시적인 역할을 실행하는 거가 테스터블한 코드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하기 쉬운 부분과 테스트하기 어려운 부분을 나누는 게 테스터블한 코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들으면서 궁금한 거나 이해 안 가시는 부분 계실까요? 네. 그죠. 근데 이제 혹시 예시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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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분명, 로그인을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로그인을 예시로 들면은,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로그인 인증을 다 거치고 나서 세션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저장소가 반드시 같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로그인이랑 아니면은 토큰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에서 두 저장소를 바라보게 된다던가 아니면 각각의 레포지토리를 호출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난 로그인 로직만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이제 로그인을 위한 저장소가 아니라 토큰 업데이트를 위한 저장소까지 뒤져봐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결국 코드 양은 점점 엄청 부풀어 나겠지만, 나중에 코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컨트롤러 레이어에서 분리를 해주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네네. 네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예 아니다. 우선은 지금 이게 대충 짠 코드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일단 눈에 보이는 영역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짠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은, 여기에서 인자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인자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는,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이 고객과 관련된 데이터들이 스레드에 들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스레드 로컬이나 아니면 이게 어떤 비동기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컨텍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API의 동작 안에서 항상 들고 다니는 어떤 임시 보관소에서 계속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그걸 테스트해주는 영역인데, 캠페인을 등록할 때 고객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등록된 상태의 캠페인을 만드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네네. 체크인이라는 건 레지스터 캠페인 뒷전에서 그 전에 네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손 들어주셨는데 제가 잘못 봤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 부분을 뒤에서 설명하려고 했었었는데, 체크 ED가 이제 제가 만약에 방금 전 이 캠페인 등록을 하는 코드를 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EDD를 체크하는 로직은 다른 클래스로 뺐을 것 같아요. 다른 클래스로 빼서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할 것 같고, 이제 보시면은 컨트롤러 레이어에서 EDD를 빼가지고 미리 밸리데이션 해주고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 검증이 만약에 이 EDD 체커의 밸리데이트가 실패를 한다면 뭐 에러를 스로우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실패를 던져줬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그 프레임워크에 의존하는 코드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에러 처리는 안 돼 있을까? 이제 리스폰스 응답 값을 안 내려줬는데 이게 뒤에까지 실행되진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밸리데이션이 실패했을 때 알아서 에러를 감싸가지고 응답을 내려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만약에 방금 전 코드를 짠다면 먼저 EDD 체크하는 부분 앞으로 뺄 것 같아요. 컨트롤러 레이어로 빼서 이제 나중에 컨트롤러를 뭐 주입하면서 테스트할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컨트롤러 레이어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테스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은 캠페인 등록하는 서비스에서는 볼 일이 없어진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제 캠페인 양식이 맞냐만 확인할 수 있도록 넘어가게 돼요. EDD를 체크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를 통과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밸리데이션 로직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서 진행된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거는 각각 프로덕트 카테고리에 의존한 테스트들만 들어가 있는 공통적으로 확인해줘야 되는 로직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게 광고 캠페인이라고 하니까, 광고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여줘야 되는 기간 같은 것도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돈을 뭐 100만 원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3일부터 10일까지만 노출을 시켜줄 거야 라고 하는데 오늘이 이미 10일이야. 그러면 이런 광고는 등록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은 애초에 10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4일인데 3일부터 시작하는 광고도 등록이 되면 안 되겠죠. 광고를 등록하실 때는 오늘 이후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광고만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통 로직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이 타이틀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타이틀이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커먼 로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앞에 있는 로직을 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앞에서 에러가 스로우 돼버리면 뒤에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벽한 코드가 아니거든요. 이거 야매로 짠 코드인데 이게, 잠시만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새로 고침 한 번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제가 함부로 메일을 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됐다. 네. EDD 코드를 먼저 보여드렸었는데 실수로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주는 세 가지 객체에 대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 스톱, 스파이라는 건데 이 세 개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해는 안 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발표를 하는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이라는 친구는 실제 객체를 대체하는 가짜 객체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리퀘스트라는 애를 파라미터로 받았잖아요.
근데 리퀘스트 안에는 여러 가지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뭐 캠페인에 관련된 정보들, 시작하는 날, 끝나는 날, 뭐 돈을 얼마나 넣을 것이며, 뭐 사용자는 아닌 것 같고, 뭐 비디오 파일은 어떤 거며, 뭐 비디오 광고라고 했으면은 프리뷰 사진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하지? 썸네일 같은 거는 어떤 걸 줄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넘어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다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을 겁니다 하고 퉁쳐서 일단 목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이제 그 각자 객체를 우리가 목이라고 부르고요. 이 값이 다 채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 널이나 제로 밸류로 채워져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이 로직들이 패스를 하려면은 값들이 우리가 생각한 케이스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날짜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비디오 파일이 지원되는 양식이냐, 뭐 우리는 MP4만 지원해주는 클라이언트여가지고 이제 ABI라던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잘 몰라가지고 아무튼 뭐 애플에서만 지원되는 그런 애를 넣었다고 쳐봅시다.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 케이스에 넣어주려면은 사실은 얘는 MP4만 반환해줘. 아니면은 MP4를 반환해주는 목객체야. 아니면은 뭐 애플에서만 지원해주는 비디오 타입을 가진 목객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의도된 결과를 반환해주도록 설정된 상태를 스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바꿔주는 행위들을 스터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터빙을 어디에다가 할 수 있냐면 함수의 결과값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et video name이라고 하면 get video name이라고 하면 get video name에서 리턴을 해주면은 뭐뭐뭐.mp4라는 스트링을 반환해줘,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얘가 얼마나 호출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각자 객체의 테스트 프레임워크에서 지원해주는 기능 중에서 얘가 몇 번은 호출됐는지를 알 수 있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그 아까 전에는 일단 만들고 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객체를 만들어 놓고 실제 객체 중에서 일부만 내가 임의로 만든 상태를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주고 싶어 할 때 스파이를 써요. 그래서 실제 객체를 스파이로 감싼 다음에 특정 함수들만 스터빙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원래는 일반적인 객체인데 특정 함수에 대해서만 내가 원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혹시 여기까지 들었는데 이해 안 되는 거, 나 아니면 발레 케이스를 들어서 이해를 더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손 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설명했었죠. 그 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얘를 참값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애들이 값이 참값이 반환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캠페인 크리에이션 리퀘스트도 일단 목을 하거나 아니면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어줄 때 이 안에다가 이제 비디오 타입이 반환되도록 카테고리가 비디오라고 나오도록 값의 상태를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비디오 캠페인의 실행 결과가 항상 참을 반환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실행은 안 되고 그냥 참값만 바로 반환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호출을 하면은 이 캠페인 등록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제 이 뒤에 있는 공통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어디 갔니? 여기 있는 커먼 로직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약간 반골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왜 비디오 테스트해야 되는 거지? 서치 광고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이제 공통 테스트를 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서치 광고인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공통 로직 실패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코드에 대한 의문점이 막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점도 많이 생기고,
결정적으로 이제 뒤에 있는 로직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또 보시면 이 밸리데이션 함수가 뛰쳐나와 버렸죠. 애드센터 서비스에서.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밖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함수들을 밖으로 노출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밸리데이션 해줘야 되는 로직을 분리를 해서 클래스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캠페인 밸리데이터라는 애로 뽑아내는데 이제 캠페인 밸리데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캠페인 밸리데이터 안에서 이제 검증 로직들을 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디 갔어? 주입을 어디에선가 이 밸리데이터를 주입을 받고 이제 검증 함수를 돌리고 나서 뭐 생성하는 로직을 볼 수 있겠죠. 이게 좋은 코드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흐름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 코드가 변해가는 과정을. 그래서 이거를 모킹 해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밸리데이션은 항상 성공할 거야 해놓고 실행시키고 나면은 이제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확인하고, 이 부분이 아까 전에 그 목 객체는 실행됐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호출을 해버리면은 이 목 객체가 한 번 호출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 뭐 세이브까지 호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통 등록 테스트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드 상태는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죠. 점점 서비스 로직만 봤을 때는 맨 처음에는 잠시만요. 대충 뭐 이 정도 되는 길이의 코드가 적어도 뭐 10줄, 15줄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면 이제 이 코드를 보면서 그냥 밸리데이션 하고 나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 해주네, 이런 식으로의 의식의 흐름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밸리데이션을 분리해주면 이제 등록하는 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좋다. 이고, 테스트 코드를 짤 때도 밸리데이션 이거 모킹해 주는 건 한 줄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스트 환경을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것도 쉬워지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하지 않는 함수를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장점인데,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이제 수정과 생성이 하나이면 생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 레지스터 캠페인에 대해서 나중에 등록 테스트를 해요. 아니면 수정 테스트를 해요. 하다 보면 이 케이스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할 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캠페인에 업데이트하는 로직이 바뀌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케이스는 안 그래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제 수정과 등록이 하나의 함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애를 수정했을 때, 예를 들어 생성을 수정했을 때 그 결과로 수정 코드와 수정 테스트 코드까지 수정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인지 부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레지스터 캠페인 함수를 수정을 할 때마다 이거 수정은 영향 안 받을까? 이번 수정을 기능을 바꿨는데 생성 기능에 영향 안 미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해야 되는 코드가 2배가 될 수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캠페인 등록을 한다라고 하면은 캠페인 이제 생성해주는 코드만 넣거나 아니면은 캠페인을 업데이트 치는 함수만 따로 만들거나 하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이드 이펙트를 더 고민을 하지 않고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매우 나이스하지 않은 코드에서 출발한 접근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저의 기본 이제 여기까지가 발표 자료의 끝인데, 이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회사를 한 4군데를 다녀보고 외주도 몇 항을 뛰어보면서 느낀 건데, 대부분의 회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거든요. 대부분의 회사가 레이어드 아키텍처에서 서비스나 컨트롤러 레이어나 레포지토리 레이어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곳에 막 비즈니스가 섞여 있고 도메인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레이어드 계층에서 비즈니스 로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테스트 코드를 도입하고 싶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로직을 보기 쉽게 분리해 나갈 수 있다는 접근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사실 전혀 우아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더 뒤에 나오는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런 밸리데이션 해주거나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로직들이 서비스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도메인 객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됐어요. 사실은 도메인 객체가 크리에이션 될 때 리퀘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크리에이션 된다고 하면은 그 도메인 안에서 리퀘스트를 검증해 주는 코드가 다 있어야 돼요. 어설트를 다 해주고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어설트 해주고 이제 등록된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면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 제가 가졌던 질문 궁금증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얘가 등록됐다 아니다 라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이브까지 걸쳐야 되는데 세이브를 테스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세이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테스트하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고통스럽고 그런 레포지토리 레이어를 테스트해야 할 필요도 보통은 없어요. 막 이제 뭔가 내가 쿼리를 테스트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레포지토리 레이어를 테스트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단원하는 부분들을 다 도메인 로직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저장이 됐냐 안 됐냐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 도메인에다가 비즈니스 로직을 싹 다 때려 박아 놓으면은 이제 레지스터 캠페인에서 우리가 테스트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도메인에다가 비즈니스 로직을 다 집어넣으면은 우리는 뭘 테스트해야 될까? 거든요. 맞아요. 도메인을 테스트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잠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까? 없군요. 아, 괜한 고민을 하고 있었군요. 사실은 우리가 테스트해야 되는 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세이브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왜 세이브는 무조건 되냐라고 하면은 이 코드가 개판이어서 제가 제대로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거 아니구나. 아이고. 트랜잭션이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이브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는. 그런데 트랜잭션이 지원된다는 거는 이 함수가 돌다가 에러가 발생하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스템적인 장애를 마주치면은 모든 게 다 롤백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캠페인이라고 했었죠? 뭐 무슨 레포지토리 줄여서 레포라고 할게요. 이 친구를 테스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사실 원하는 거는 얘가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객체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버리면 저장만 하고 띄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한 트랜잭션에서 시스템이 끝나는 경우가 훨씬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 저장된다고 하면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말없이 일단 그리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대중적인 거니까 그냥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광고 캠페인을 등록을 해요. 캠페인을 등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 광고가 이제 등록된 상태겠죠? 저장된 상태겠죠? 그런데 이게 사용자들한테 노출되고 있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못 믿겠거든요. 이 서버 개발한 놈들. 예를 들어서 이 서버 개발한 놈들을 못 믿기 때문에
이 캠페인 상태에다가 뭘 만들어 줄 것 같냐면은 이 오브젝트의 상태를 같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캠페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캠페인이 있어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쭉 데이터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상태값도 하나 추가를 해주는 거죠. 사실 거창한 거 아닌데 굉장히 멋있는 척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캠페인이 가지고 있는 값 안에는 뭐 스테이트라고 할게요. 스테이트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는 값의 기본 값은 그냥 막 지어내겠습니다. 저기 이니셜이라고 해볼게요. 이니셜인 상태가 있고 이제 캠페인 생성된 사실 얘는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트랜잭션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여서. 그래서 등록이 되고 나면은 레지스터드라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등록만 된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저 아까 전에 그 레지스터 캠페인이라는 함수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아우 너무 민폐인데 죄송합니다. 뭐 말이 안 되지만 캠페인을 레지스터 시키는 로직을 캠페인 도메인 안에다가 넣어놓고 레지스터 함수로 호출해 버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이브를 해버리면은 이제 애드센터가 바라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는 얘가 레지스터드라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레지스터드 된 거는 여기까지는 트랜잭션이 완벽하게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애들한테 뭐 API를 쏘건 아니면은 이벤트를 발생시키건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 트랜잭션을 읽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트랜잭션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로그를 다 남기는데 그 로그들을 쭉 읽을 수 있도록 개발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MySQL이나 PostgreSQL이나 몽고DB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다 로그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로그만 따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그를 트레일링 하도록 얘가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얘가 뭔가 변했네, 변한 값이 있네 하고 그러면은 읽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읽어서 이제 레지스터드 된 상태네, 레지스터드 된 상태고 이제 이벤트를 확인하고 났으니까 이제 얘는 지금 봤을 때 주기적으로 이제 이 친구가 업데이트된 애들 확인해 주면서 얘는 노출되어야 되는 기간이 도래해버렸다 보여주자 하면서 얘들이 바라보는 저장소에다가 빠르게 노출해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곳에다가 이제 적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적재를 시키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레지스터드라는 상태에서 뭐라고 할까요? 쇼잉이라고 할까요? 노출이 이런 비전문적인 용어 쓰고 싶지 않아. 잠시만요. 노출 임프레션 맞아. 죄송합니다. 까탈스럽게 굴어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때부터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테스트해야 되는 건 세이브가 전혀 아니라 이 도메인이 이 함수를 실행하고 나서 반환된 이 캠페인이라는 오브젝트가 레지스터드라는 상태를 가지고 있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찐으로 이 함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라고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이 코드들을 테스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건 일단 잘못된 코드지만 무시해 주십시오. 이 어디 갔어? 여기에서 레지스터 캠페인의 반환 값을 테스트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제 말은 반환된 값이 레지스터라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등록이 완벽하게 됐다는 걸 확언해 줄 수 있거든요. 어디서 장애가 나든 얘는 무조건 등록은 된 거야. 등록된 거고 그 뒤에 상태 DB에서
뭐 불이 나거나 DB에 누가 망치를 들고 와서 깨거나 하는 건 내 문제는 아니고 그때부터 옵스의 영역이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트랜잭션이 완료됐다는 거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실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정리해봤는데 두 번째는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레포지토리 레이어를 테스트해야 할까? 아닙니다. 굳이 보통 레포지토리 레이어를 테스트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막 팀이 막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슬로우 쿼리일 수밖에 없는 이제 BSL을 막 엄청 찍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 그런 애들을 이제 인덱스를 잘 타도록 뭔가 만들어가지고 확인을 하고 싶다 하면 뭔가 그런 부분에서는 레포지토리 레이어를 확인해 볼 수 있을,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프라이빗 메소드를 테스트하는 방법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어떤 굉장히 국내 S 플러스 티어의 기어 앱의 면접을 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오늘 얘기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 메소드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방금 얘기한 거밖에 없냐고 하면서 리플렉션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렉션으로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근데 리플렉션 안 쓸 거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었어야 됐었는데 리플렉션은 그거를 쓰는 게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 이야기를 하고 온 게 패착이었었고요. 리플렉션 그거 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테스트 코드를 쓰는 이유는 개발자의 인지 부합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런타임에 의존을 하는 테스트 코드는 믿을 수 없고 우리의 인지 부합을 높이기 때문에 프라이빗 메소드를 리플렉션이나 파워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그 면접에서 플러스 2점을 얻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보통 밸리데이터를 생성을 하시는 분인가요? 그런 리퀘스트.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복잡한 영역인데요. 현업 기준으로 여쭤보신 걸까요? 아니면은 현업 기준으로? 그러면은 멀티 모듈이 있거든요. 이제 멀티 모듈이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들도 있겠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API 응답이 요청을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PI를 받는 DTO 단에서도 밸리데이션을 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주도록 밸리데이션을 해줄 수도 있고 그거는 테스트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뭔가 그 코어 로직 서비스 레이어에서 밸리데이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밸리데이션 코드를 짜줄 수는 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도메인 자체를 테스트하는 게 옳기 때문에 밸리데이터를 테스트하는 코드가 오는 게 기쁘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고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다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밸리데이터 뺍니다. 뒤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래요. 물론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그 리퀘스트 단에서, 네. DTO 단에서 그 밸리데이션 한다는 게, 네네. 그러니까 한 나플랭크나 난널 이 정도만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밸리데이션 그런 그 응답을 직접 받는 단에서 달아주는 밸리데이터도 우리가 커스텀한 밸리데이터를 붙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커스텀한 밸리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코드 붙여주죠. 네. 그러면은 사실상 그 만약 지금 그 DTO에 대한 밸리데이터가 있으면 네네. 거기에도 약간의 로직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 로직으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그거 API 단에서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걸어주는 거는 그 커스텀 밸리데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 친구들을 하나의 비즈니스 단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API 모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친구들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떠오르지가 않는데 어노테이션으로 보통 어노테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이제 집중력을 빠개버리는 것 같은데 어노테이션이라는 걸로 밸리데이션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냐 마냐는 그냥 그 도메인 그 DTO에 한정된 얘기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밸리데이션 그 커스텀 밸리데이션을 테스트해 주는 거는 그냥 테스트 코드와 밸리데이터 사이의 관계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비즈니스 로직과 결부되냐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DTO 밸리데이터에다가 비즈니스 체크하는 밸리데이션 달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면은 서비스 레이어만 이제 자동 검색으로 퍼지 서치 해가지고 찾아가신 분들은 DTO에서 그런 API 받아주는 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은 이제 그냥 도메인에서 다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로 약간 시간이 9분 정도 남아서 약간의 TMI를 더 풀면은 이런 도메인에 대해서 테스트를 따로 걸어주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아까 멀티모듈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일해본 회사가 여기가 몇 번째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런데 그 전까지의 회사에서는 이제 배치라고 하는 이제 작업이 있고요. API가 있는데요. 그 둘 사이에 도메인이 공유가 안 돼서 일치시켜주는 작업을 의식적으로 계속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멀티모듈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하나의 도메인을 배치해서 쓸 수도 있고 API에서 쓸 수도 있고 혹은 이 모듈들이 다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API를 짜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도메인을 바라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도메인 로직을 테스트 코드를 하나만 짜도 되고 안정성이 검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거기서 그 공유되는 도메인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유존성 같은 그래드에 그냥 유존성으로 적혀 있는 곳에서만 공유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모듈에도 공유되는 도메인이 있는 건지 그게 좀 우선은 잠시만요. 머릿속에서 갑자기 아, 이거 두 가지 분류가 있었었는데 제 마음속에서 도메인 전체 공개 이거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정보 전달해드리는 거 원하지 않아서. 네. 근데 하나 약간 TMI를 풀면은 그 그레이드 얘기를 해주셨는데 API를 쓰는 방법이랑 임플멘테이션을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API라는 친구를 쓰면은 이제 해당 의존성을 불러와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이후 나보다 더 상단에 있는 모듈이 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하위 모듈에 있는 애들을 정보를 다 포함해서 이제 패키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임플멘테이션만 쓰면은 내가 노출시키고 있는 정보들만 밖으로 보여주고 내 하위에 있는 모듈들에 대해서는 정보를 노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로만 기억이 나고 그 원칙이 기억이 안 나서 나중에 찾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약간 다 죽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중단할까요?